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중해 동부 지역의 문명에 대하여 공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광경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문명이 후대에 미친 영향과 오리엔트 문명의 특징입니다. 문명의 탄생을 공부할 때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서 2시간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 세계 4대 문명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문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구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지중해 동부 지역도 오리엔트 문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한 뒤에 전체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오리엔트 문명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있습니다. 두 국가의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중해의 동쪽 해안 지역에 페니키아가 있고, 약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헤브라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간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니키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니키아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해상활동입니다. 페니키아는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고, 지중해 연변에 식민도시를 건설했는데, 대표적인 식민도시에는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지도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지중해 바다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에게 문명 등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지중해 동쪽 지방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도가 접해 있고, 서쪽으로 아나톨리아, 즉 오늘날의 터키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에게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 등과 접해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특히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의 주인공이 페니키아인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발달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중개 무역을 통해 귀금속, 상아, 공예품 등을 매매하며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고, 오늘날 레바논 주변의 시돈, 티루스, 비블로스 같은 도시를 건설했으며 지중해 연안에 카르타고를 비롯한 많은 식민지를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페니키아인이 건설한 도시인 비블로스라는 말은 파피루스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집트 파피루스를 사들여 그리스 등지에 파는 중개무역을 할 때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파피루스 집산지로 유명해서 나온 이름이고, 바로 비블로스가 성경, 즉 바이블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식민도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카르타고입니다. 이것은 2차 포에니 전쟁 지도인데요. 로마의 상대 국가가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스키피오와 겨루는 카르타고의 명장이 한니발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다음에 로마 제국을 배울 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오늘 배우는 페니키아인이 세운 식민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니키아에서 두 번째로 기억할 내용이 표음 문자 사용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한 표음 문자는 후에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표음 문자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문자를 말하는데, 페니키아인들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를 사용하다가 22개의 문자 기호만으로 인간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를 발명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의 교역 활동을 통해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졌고 뒤에 그리스인들이 이 표기법을 채택하여 오늘날 영어, 프랑스어 등 서양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의 원형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페니케아인들이 활발한 해상 활동을 한 곳은 어디이며 그들이 세운 대표적인 식민도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지중해이며 카르타고가 대표적 식민도시입니다. 다음은 헤브라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대 민족이라고도 불리는 헤브라이인들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유목 생활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지방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흉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집트로 이주하였고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신전 건축 공사 등의 노예처럼 혹사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거쳐 조상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헤브라이 왕국이 세워졌고 이대 다비드 왕과 3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부족 간의 다툼으로 기원전 935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유대는 신바빌로니아에 점령되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헤브라이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며 다윗의 아들입니다. 한 아기를 둔 두 어머니에 대한 재판과 시바 여왕 방문 등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예루살렘에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장관을 파견하였으며 여러 지역과의 교역을 장려하고 통행세 징수 등으로 번영하여 솔로몬의 영화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신전 및 왕궁 건축에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징수했고 솔로몬의 방탕한 생활과 사치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 부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두 개로 분열하게 됩니다. 다음은 헤브라이인들의 종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헤브라이인들은 민족적 고난을 겪으면서도 야훼, 즉 여호와라고 불리는 유일신을 숭배하였는데 이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들의 신앙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입니다. 유대교는 훗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서와 유대교의 중요한 인물인 모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바구니에 담겨서 강에 띄어지고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가 궁정에서 양육되게 됩니다. 이후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황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히브리 노예를 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신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신의 재앙 때문에 모세를 보내주었다가 다시 추격하는 파라오 군대에 쫓겨서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여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집트 전성기를 열었던 람세스 2세로 추정됩니다. 무리를 끌고 이동 중에 시나이산에서 10계라는 율법을 받지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 히브리인은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내용이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활동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로 완전하게 인정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헤브라이인들의 종교는 무엇이며 유일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유대교이며 유일신 이름은 야훼, 즉 여호와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지중해 동부지역 두 국가에 관한 핵심 내용은 페니키아는 지중해에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했다는 것, 표음 문자가 주된 내용이고 헤브라이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핵심입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리엔트 문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트라는 말은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인데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을 말합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오리엔트, 즉 동쪽이라 부르는 이유는 다음에 학습하게 될 에게 문명 등 유럽의 고대 문명이 이 지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자기들의 동쪽 지역에 대해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오리엔트 문명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이고 세 지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지난 2시간 동안 공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해당되고, 이번 시간 학습한 지중해 동부 지역의 문명도 모두 오리엔트 문명에 포함됩니다. 지도에서 확인하시면 오리엔트 지역이 유럽인들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중해 동부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트 문명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트 문명의 정치는 재정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전제정치가 행해졌습니다. 특히 이집트 파라오에서 그 뚜렷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지역은 큰 강 유역에서 관계 농업이 발달했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농경이 발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지역은 측량술,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의 실용적 기술이 발달해서 후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별과 그리스 문화와 이번 시간에 배운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져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문화도 자연, 과학 등의 실용적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도 서양사 시간에 배우실 건데요. 로마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실용적인 문화인 것도 학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지역의 종교는 대체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가 발달했는데, 이번 시간 학습한 헤브라이만 유일신인 야훼, 즉 여호와를 신앙하는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개방적 지형과 현세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이 특징이었고, 문자는 쇠리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폐쇄적 지형과 내세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남긴 문화 중에서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표음 문자를 사용하여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헤브라이의 종교인 유대교 경전 이름은 무엇이며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끼친 영향은 어떤 점인가요? 정답은 구약 성서이며 유일신 사상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리엔트 문화가 서양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측량술, 천문학, 수학 등의 실용적인 문화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유대교는 크리스트교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 내용과 관계 있는 통곡의 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서쪽 성벽 일부의 명칭입니다. 오늘 공부한 솔로몬 왕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었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 유대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바빌론 유수 사건으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이후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바빌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을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귀환한 유대인 포로들은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지나친 폭정으로 유대 전쟁이 벌어지자 로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성전을 헐어버리면서 조롱하듯이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만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이름은 타지로 흩어지고 뿌리를 잃은 유대인들이 그나마 남은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 통곡하였기에 통곡의 벽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벽이 진짜로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분할되면서 이 성벽은 요르단에 속하였으나 1967년 6월에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점령하여
성벽은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유대교뿐만 아니라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도 중요한 성지가 됩니다. 특히 통곡의 벽에 인접한 황금빛 바위의 돔, 즉 바위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는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온 날개 달린 말을 서쪽 성벽에 묶어두었고 천사가 그를 데려가 인간이 죽은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알려주는 등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 메카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여 이슬람교에게는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3대 성지가 되는 곳입니다. 1928년 일부 유대교 신자들이 남녀가 따로 앉기 위한 분리대를 성벽에 설치하려 하자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들의 성지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이를 제재하려 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적 감정이 크게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기반으로 예루살렘 성전 복원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성전 복원은 황금의 돔을 없애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전체 이슬람 세계와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곡의 벽과 예루살렘의 의미를 학습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서 신앙심이 강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다른 종교를 지닌 신자들이 인접한 공간에서 각자의 종교 방식대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오리엔트 지역이 오늘날에는 그 번영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